자, 이제 그 아까 전에 하던 거 중에서 자, 농지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농지는 우리나라 땅 농지는 두 개나. 사람은 두 명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걔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부럽지. 예. 그럼 농지도 두 종류야. 쓸 때가 조금 농사 지을 때 좀 이걸 좀 덜 가겠다. 얘는 농사만 하겠다. 구분을 지어놨어요. 얘는 농업 외에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얘가 농사만 짓겠다 해서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얘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니까 용어를 만들 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이렇게 한 거야. 무슨 지역이야? 외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개인 거야. 자격증 있냐 없냐 이 두 가지지. 예. 그리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둘 중에 하나잖아. 무조건 이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농지는 농사만 지을 땅, 농사 짓지 않고 약간 뭐 할 땅, 개발 허용할 땅. 그럼 농업진흥적 지정되는 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외로 지정되는 게 좋은 거야? 그 농업진흥적이 지정되면 토지공개 확인서에 농업진흥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개발하기가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볼까? 두 개로 나눌게요. 얘는 농업진흥지역인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아침 홍삼을 먹어가지고 막 부러지네. 잡아요. 아, 이게 농업진흥지역이고 이거 농업진흥지역 왜예요? 그럼 어디는 개발이 조금 되겠네? 왜냐면 여기 조금 뭐 개발하고 뭐 펜션도 짓고 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좀 웬만하면 갑자기 하지 말래. 뭐만 지라고. 농산만. 그랬더니 요 와중에도 요 땅은 경지 정리를 엄청 잘해가지고 집약적인 농업 생산만 하겠다 하나를 또 만들고 요 농업하기 위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수질 보호도 해야 될 땅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또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러면 농업만 진흥하기 위한 구역, 그걸 농업진흥구역에서 줄여서 농진구라고 그러고요.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서 농업 보호구역에서 농보구라고 그래. 일단 들어주세요.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땅 뭐라고 그래? 농업진흥구역. 그러면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환경 보호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사만 쭉 해주려가 뭐야? 농업진흥구역. 그럼 저 땅 걸리면 다른 거는 거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뭐야? 땅값이 싸다는 얘기야. 그래서 643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기초니까 좀 설명드릴게. 땅 살 때 일반적으로 농지가 있고 대지가 있으면 대지가 만약에 이게 1억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면적이면 얘는 643이에요. 643 원칙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얼마 정도 농업진흥 외에는 6천. 이거 농업진흥 보호구역으로 나오면 4천. 진흥구역 나오면 3천만 원 정도 거래된다고 보시면 돼. 일반적으로 토지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지? 토지 가격을? 응? 뭐 어떡하니 이거? 아니, 내가 이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개를 하는데 만약에 예, 토지가 중개할 때가 있고 아파트 중개할 때가 있어요. 또 상가 중개할 수도 있죠. 분양권도 중개할 수 있지. 오피스텔도 중개할 수 있죠. 예. 근데 물어보는 거야. 얼마 전에 이 오피스텔 201호가 거래됐다는데 난 202호를 살 거야. 그럼 201호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럼 201호 거래 얼마 되는지 물어보면 알아볼 수 있는 데 있나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부터 가야지. 오피스텔이 뭐야? 업무시설. 숙박시설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업무시설이야. 오피스, 업무하다가 잠깐 쉴 수 있게 하는 게 업무시설이야. 근데 업무시설인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고 일반 업무용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얘가 201호가 얼마나 거래됐다는데 202호 사겠다. 그럼 이거는 실거래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감정원에서 실거래가 공시한 거를 공시해 준단 말이야. 어느 동, 몇 호에 어디 얼마가 뭐에 거래됐다. 최근 몇 월달이다 다 나와.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토지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 아파트 확인할 수 있나? 있죠. 토지는 어떻게 해, 이거 안 나와 이게 실거래가가. 상가는 안 나와 이게. 분양권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양권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들어가면 실거래가 신고한 게 내역이 다 이제 공시가 돼 있어. 근데 뭔 안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내가 지금 살려는 이 땅이 1억이다. 살려는 땅이 1억인데 이 땅이 이 사람이 1억이라고 해서 1억 주고 살려고 하는 거야. A가 1억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는 거겠죠. 근데 얘가 옛날에 살 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얘가 지금 얼마에 내놓은 거야? 1억.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이게 1억이 맞는 금액인지 B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얘가 10억으로 내놓을 수도 있죠. 100억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 내 땅이니까. 근데 부르는 게 값이 호가라고 그러죠. 얘는 호가예요. 호가.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주고도 사고 100억 주고도 사겠지. 근데 필요가 없다 그러면 1억 줘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팔릴 거야. 그러니까 100억 줬다가 안 내니까 10억에 내놨고 안 내니까 1억에 내놨겠지. 그래서 적정한 거래 금액이 언젠가는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거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걸 잘 확인 못 하니까 얘랑 유사한 땅이 얼마 전에 거래가 됐다거나 또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여기 얼마 전에 단독특이 팔렸대. 이 사람이 하려는 게 단독특 짓는 거야. 그러면 건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땅값하고 건축비가 들어갈 거야. 이거 더하면 여기 5억이래. 5억이래. 건축비가 2억 들어갔대요. 근데 여기 얼마 전에 5억에 팔렸대요. 그러면 이제 5억에 팔렸다는 얘기는 자 봐요. 이거 같은 5억이죠. 그럼 건축비 2억 빼면 얘 몇 억인 거야? 3억이 된 거다. 3억에. 제발 이해된 거야? 근데 이게 얼마 전에 6억에 거래가 됐대. 그러면 얘 6억에 거래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 주고 들어간 거지? 그럼 땅값이 3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플러스 된다.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거래됐던 걸 확인하는 거지.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니면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문상에서 볼 때 대지가 1억이면 얘가 한 60% 정도 된다. 농업진흥적 외가. 요 농업진흥적일 때는 보호구역은 몇 프로? 40%. 진흥구역은 30% 정도 된다 해서 일반적으로 신문상에서는 저렇게 대충 하면 거의 맞아요. 10년 동안 해보니까 다 거의 맞아. 일단 농지는 좀 싸게 사는데 어느 땅은 되게 싸게 사겠네? 농업진흥구역. 그럼 싸게 사는 이유는 내가 목적이 농사 질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주택을 짓는다거나 어떤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데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안 사는 거지. 싸도 안 산다고. 목적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싸게 취득을 했다고 그럴게요. A라는 애가 야, 따 싸게 나왔네. 그래서 이거 4천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농업진흥지역에 이거 4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안 지어야 돼요? 농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안 되겠다. 야, 너 농지 갖고 있을 거 아니면 농지 좀 있으면 처분할 거니까 농지 처분하세요라고 의무기간을 줍니다. 통지서가 날라와요. 1년 안에는 처분하십시오라고 날라와요. 몇 년 안에 처분하라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산 거야. 근데 1년 안에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해당 시군구 입장에서는 농사도 안 짓고 저거 1년 이상 그냥 보내버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안 되겠다. 내가 6개월 봐줄 테니까 6개월 안에는 반드시 처분해라고 처분 명령 때려요. 처분 명령 때리면 처분에 따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이행을 안 했어. 그때는 이행할 때까지 때리는 걸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래. 뭐라고 된다고요? 이행 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럼 이행 강제금이라는 건 1년에 1회씩 처분할 때까지 토지가액의 20%를 매년 때리는 겁니다. 매년 때려요, 매년. 처분할 때까지. 그럼 아까 몇 억이었지 이거? 5억에 몇 프로에? 20억. 그럼 몇 억이 나오는 거네? 1억. 안 내면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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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저 좀 말려주세요. 안 내면 그 다음에 또 뭐? 1억. 계속 나오는 거야. 처분 안 하면. 그럼 이거 무섭잖아. 무섭죠? 만약에 여러분 3번 맞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억이 날아가는 거야? 그럼 남는 게 없잖아 이거. 그럼 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얘는 이의 신청합니다. 뭐라고 이의 신청하냐면 이행강제금 나올 때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해놨거든. 이의 신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이래요. 일부러 처분 안 해놓고서 내놨는데 안 팔린 거 어떡하라고 이럴 거 아니야. 안 팔리게끔 하면 되죠. 5억짜리를 10억에 내놓으면 안 사지. 그래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똑똑한 애들 나오겠죠. 안 팔리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의 신청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라고 할 때 그러네. 제가 내놨는데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지나가다가 동네 새우깡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의 신청을 할까봐 그러면 요 처분 명령 받은 요 시기에 무슨 청구라도 해라 그러면 매수 청구해라. 그럼 매수 청구하면 우리가 사주겠다. 단 비싸게 사진 않을 거야. 우리는 공시가 기준 설 거다 이렇게 놨어요. 뭘 기준으로? 공시가. 공시가를 기준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있는데 실제 거래 가격 있죠. 그 실제 가액이 더 낮아야 이게. 그러면 공시가로 안 하고 뭘로 해? 실제 가격을 사는 거야. 그럼 이제 1년이란 의무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무슨 명령을 때리고 처분 명령에서 때린 다음에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시면 뭐가 나와요? 이행강제금 나오니까 겁나면 뭐라도 해라. 매청고. 그럼 이의 신청할 때 매청고 너 안 했잖아.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예.
제발 이된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맨 마지막에 농지 처부분이라고 나온 거예요. 맨 밑에 처분 의무라고 찾았어요? 처분 사유라는 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정이 되는 사유들이 8가지가 있는데 그거 해당이 되면 처분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처분 의무 기간이 아까 몇 년이었었습니다. 1년. 근데 이때까지 안 하셨어? 그럼 몇 개월 내가 봐줄게. 처분하라고 6월 안에는 해라라고 명령 때려요. 그런데도 안 했을 때는 뭐를 부과하겠다? 이행강제금. 그럼 시군구가 토지가액의 몇 퍼센트를 연 몇 회씩 1회씩 때립니다. 이행할 때까지. 그리고 겁나면 뭐라도 해넣어.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30일에 이의신청도 안 했어요. 돈도 안 냈어. 무슨 징수하면 되겠네? 강제징수하면 때리면 됩니다. 찹 들어오면 되지. 압류하면 들어야지. 됐어요. 그게 이제 농지를 소유한 이후에 얘가 농사를 안 질 사람이 소유해버리면 농지 활용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농지증은 발급이 아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농지증이 쉽기 때문에 농사 안 짓는 게 발각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찌르거나 어떻게 해서 걸렸어. 그럼 이제 당신 농지 처분 우리 명령을 할 건데 처분 사유 통지서 할 건데 사전에 오사라고 이제 사전에 청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완도다 완도 군청 이름으로 해서 필지 몇 번지를 현재 유휴농지로 방치하고 있으니 현재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몇 월 며칠 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되면 서면으로 보내라고 서면 뒤에 위임장 받아서 보내는 게 나와. 그럼 이제 가가지고 청문회에 가서 농사 왜 안 지신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막 물으면 돼. 공무원이잖아. 대부분이 처분 명령서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아. 왜? 처분 명령 때려서 내가 만약 손해를 봤다. 그럼 그 공무원은 밤길 조심해야 되잖아. 지나가다 밤길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폭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도 겁나요. 웬만하면 사정을 듣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청문회장 꼭 가야 돼.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책상 엎어버리면서 왜 다 안 하고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러면 나랑 똑같은데 찾아올 테니까 그놈도 때리라고. 그러면 사장님 진정하시고 우리는 당장 처분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따가 좀 진정을 좀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 가는 대부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니까 한판 붙든지 아니면 사정을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처분하니까 처분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공무원이 처분하니까 처분할 거야? 내가 저걸 어떻게 샀는데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럼 방법은 신문 나가서 하는 건데 일단은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절차는 알고 있어야지. 청문할 때 가서 얘기 잘하면 되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면 몇 년 안에만 처분하면 돼요. 근데 아예 유예 신청을 하면 돼. 유예 신청하면 3년 동안은 유예를 해줘요. 그 사이에 이제 시간 되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유예를 해놓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에서는 그렇게 두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 그래서 농지법에서 소유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한 거예요. 됐어. 그럼 좀 전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 지정되면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가서 외관을 딱 보시면 하늘에서 지도 같은 거 딱 보면 이게 농지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지 쫙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 가까운 뭐 고양시나 파주 가도 이런 데 많아요. 이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여기 중간에 그래서 뭐에서 농기구 관련된 거 비닐하우스 막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라 신도시 들어갈 때 약간 일단 빼놔야 되는데 대규모 신도시 들어갈 때는 포함시켜 버려요. 왜 포함시키냐면 가격이 아까 비쌌어 쌌었어.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신도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싸니까 수용할 때 그런 땅들을 골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농지를 나중에 보상금 받을 때는 내가 산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된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보상금 받고 대체토지 취득하면 되니까 대체토지는 다른 곳에서 농지 취득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건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농지 관련된 거 그 정도 보고 229페이지 가볼게요. 챕터 3에서 이거 1번은 했던 것 같은데? 1번 했었고 뒤로 넘겨보세요. 2번은 안 한 것 같은데? 시행사 시공사 해가지고 이거 안 했었죠? 네. 시행사 시공사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차이점은 딱 한 글자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시행사 시공사 할 때 토지 주인을 찾으면 돼. 토지 주인 누구야? 토지 소유자. 시행사. 시행사는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내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어서 팔고 싶은 사람, 분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땅 파서 아파트 질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구를 이제 선정해서 시공사 노가다 선정하는 이게 현대야, 현대 산업개발이다. 그럼 아이파크겠죠. 그럼 이제 얘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파크 쳐. 해보자. 그럼 이제 얘는 뭐만 해준 거네? 시공만 해준 거고 나중에 시공 수수료 받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파크 아파트 써있겠지. 아이파크.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1000세대 진 거야. 1000세대. 이거 뭘 해야지 이제? 분양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니까 분양 위탁 업체에다 넘기는 거지. 그냥 하나 팔면 얼마씩 주겠다 해가지고 걔네가 이제 위탁해서 분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시행사가 뭐예요? 결론은 토지 주인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사라고 보시면 돼. 근데 옛날에는 현대건설이 땅 사서 현대아파트 시내가 분양 다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위험부담을 자기가 다 가지니까 위험부담을 안 가지려면 시공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요 최근에 많이 생긴 거고, 땅 주인은 집을 짓고 싶은데 못 지니까 시공사 선택해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책임은 나중에 여기 건물을 지었을 때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한 거를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공하는 애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시행하는 애한테 가야 돼? 응? 공사하는 시공사에게 현대건설 가야 돼요. 근데 저 시행해서 분양하는 애한테 가면은 왜 나한테 그래요? 난 분양만 했는데 이러잖아. 예. 나는 그냥 분양 위탁 받아서 분양만 했는데 내가 왜 하자를 보수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 2번에 분양을 받는다면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별해야 된다. 시공사는 문자 그대로 시공하는 회사, 무슨 회사예요? 건설회사고, 시행사는 개발하는 주체야. 무슨 주인이야? 땅 주인이야, 땅 주인. 그래서 이름을 대형 건설업체 이름으로 분양을 해도 실제 책임지는 건 시행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자에 대한 거는 시공사가 하겠죠. 요즘 추세는 대형 건설회사가 땅을 직접 매입을 한 다음에 분양하는 게 아니야. 이거 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사나 개발업체가 산 땅에다가 단순히 공사만 해주는 형태로 가는 거다. 이런 경우 서로 이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밑에 공시지가, 과세시가 표준의 기준시가. 어제 했겠네, 어제 이거. 세법 시간에 했었죠, 이거. 할 거야. 공시지가가 뭐냐? 공시지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공시지가는 또 뭐야 이제. 공법에서 계속 나와요. 공시지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게 뭔지 모르고 외우잖아. 예. 그러니까 단어 한번 들어두시면 돼. 공시지가. 땅 가격을 공공에게 보여준대요. 이 땅은 이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고시를 한대. 왜 그렇게 해놨냐면 실제 거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토지의 가격은 현재 1제곱미터당 3,000원입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3,000원이 기준이 되는 거지 일단. 근데 국가가, 정부가 일단 땅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은 무슨 세를 내야 되죠? 취득세.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취득하려고 이제 받아들이려면 저 땅의 가치가 100억 불렀다고 100억에 대해서 떼는 게 아니고 1억 불렀다 1억에서 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세금을 떼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놓은 거지. 근데 전국에 5천만 필지가 있는데 5천만 필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공시 못하니까 감정평가사라고 혹시 아세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1200명 있으면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너 1번 감정평가사는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에서 11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이 사람들 출장을 가. 여기 매년 출장 가서 여기 땅 전체 중에 야 요거 표준이 되는 거 있죠. 표준이 되는 걸 표준지라고 그러고,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작성해서 이거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걸 어느 부에다가 알려줘야 돼? 국토교통부에다가 알려주면 이 사람이 1월 1일자로 매년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이게 개별 공시가인데, 공시지가인데 일반적으로 공시가인데 무슨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표준지 공시가. 이게 나온 다음에 여기 해당 지자체에서 요 땅 가격하고 요 땅 가격이 현재 표준지가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면 얘랑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찾는 거야. 찾은 다음에 요 땅하고 요거 유사하네. 그럼 얘는 가격이 얼마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공시를 한다 해서 개별 공시가 넣은 거야. 공시지가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 땅은 얼마야? 그럼 그때는 뭐야? 개별 공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표준이 되는 가격을 공시한 다음에 4월 달인가 5월 달에 지자체에서 당신 땅은 얼마요? 라고 쪽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뭐 어떻게 날라오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뜩 뜯어요. 이렇게 뜩 뜯으면 이제 한 장이 더 나와.
그리고 이제 101-2번지 무슨 동액이 1제곱미터 얼마입니다. 이의 신청하시면 이의 신청하세요가 날라올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개의 토지마다 매년 일단 표준지 공시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개별 공시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이거를 감정평가사가 못하니까 매당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1번에 있네. 공시지가.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에 부과를 할 때 아니면 수용할 때 이 땅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게 그런 공시지가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를 하되 얘네가 직접 못하니까 감정평가사한테 뭐 월급을 주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에 공시하는 부동산 가액을 말하는데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뭐만 하는 거예요? 땅값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랑 뭐로 나눠진다? 개별 공시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감정평가상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서 지자체에서 매년 4월이나 5월달 4월 며칠이지? 5월 30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4월 5월달이었었던 것 같아. 그때 나오는 거야. 거기 밑에 저 밑에 지도 하나 있네요. 그림에 지도 보실래? 전국에 표준지를 딱 정해놓은 게 한 50만 개의 패치가 있는데 그 50만 개 표준지에다가 적정 가격을 일단 자극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개별 필지 감정평가할 때 요거랑 유사한 땅 개별 토지마다 요거랑 유사하니까 얘는 얼마 이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50만 패치를 감정평가사들이 다 해놓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표준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를 물어봤어. 고개 들어보실래요? 제가 공시지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야. 저 땅 얼마예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야. 그 땅에 한 1제곱미터당 현재 공시된 금액, 개별 공시지가야. 그래서 여기 표준지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에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1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 이용 사항이나 주변 환경 및 그 여러 가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 요 놈이 가장 표준이다 라고 되는 걸 선정해서 적정 가격을 지금 현재 책정한 것을 표준지 뭐라고 그래? 공시지가라고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자체에서 세금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 땅 사고 팔았는데 표준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저거랑 똑같네? 야, 이 땅은 1제곱미터 얼마야? 라고 해놓은 게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서 여기 시군구청장이 개발 부담금을 걷어들일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든지 양도세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 시군구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 공고하고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 단위 면적당 얼마다 토지 가격 얼마다 부담금을 정하는 데 기준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제 느낌은 알았죠? 그렇게 공시지가라는 단어 많이 들었는데 공시지가가 두 개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는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표준지 공시지가랑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앞으로 수용을 당한다 그러면 뭐가 높아야겠네? 그렇죠. 공시가 높아야죠.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졸면 안 돼. 눈 확 떠요 이거. 혹시 자기 집에 선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땅이 있어. 그러면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하면서 사정 보정 여러 가지 보정을 해요. 그리고 위치에 뭐 신도시가 들어왔다, 도로가 있다, 주변에 뭐 이용사항이 좋아졌다 이러면 보정이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겠죠. 그럼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공시지가야.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법. 공시지가 어떻게 올리지? 지목 변경하는 거야. 아까 전에 지목 변경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전일 때랑 대일 때랑 언제가 더 높다고요? 세금 때리기 위해서 아까 지목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지목 만든 게 세금 때문이잖아. 그럼 지목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을 뭐로 바꿔놔야 돼? 그럼 개별 공시지가 나중에 할 때 얘는 표준지가 전이었던 놈인데 대였던 놈으로 다시 바뀌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 걔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목 변경해야지.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야? 근데 수용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게 낫죠. 안 되는데 해놓으면 재산세만 많이 내잖아.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재산세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제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누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부동산 들으면 요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지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2번은 아까 위에 공시지가다 내려왔고 가로 2번에 기준시가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세금 걷어들려고 국세청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기 우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양도세, 상속세, 뭐 증여세 과세할 때 기준 삼으려고 요거는 시가를 확인이 안 되니까 기준을 딱 제시하겠다. 기준 시가야.
근데 하나 물어볼까? 이 건물이 지금 현재 10억짜리인데 현재 얘한테 A한테 10억에 팔았어요. B가. 그럼 얘는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야? 10억이죠. 근데 기준 되는 시가는 9억일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걸 줄이려고 세금 줄이려고 이걸 만약에 8억으로 낼 수도 있죠. 계약서에다가 다운 계약서 쓸 수 있잖아. 근데 기준 되는 시가는 9억인데 8억이면 냄새 나잖아 이거. 예. 확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기준 시가야. 예. 만약 6억이면 얘 세금 아예 안 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가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기준이 되는 시가로 때리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교환 같은 거 하게 되면 얘는 땅이야. 얘는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얘랑 교환한 거야, 막 교환한 거야. 그럼 실제 거래 금액이 안 나타나잖아. 그때 뭘로 때려야 돼? 기준시가로 때리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 10억짜리인데 기준시가 9억이다. 그럼 양도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을 줄인 거네. 그래서 교환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금 줄이려고. 기준시가로 받으려면 실제 거래 가격이 이게 나타나질 않잖아. 교환은 물건을 교환했잖아 지금. 물건이 얼마인지 가치를 또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양도세 줄일 때 교환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시가 이렇게 때리니까. 보통 기준시가가 그렇게 막 높게 책정되지 않거든요. 아파트 여러분 5억 주고 사는데 기준시가 때리는 거 보면 3억 2천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5억에 팔았잖아. 근데 나중에 세금 뗄 때 기준시가로 때려버려. 그럼 2억을 줄인 상태에서 하니까 양도세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하시는 분이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고. 가로 3번. 과세지가 표준액. 요거는 이제 세법상에서 나오는 기준이라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시험 나올 일 없고. 자, 뒤에 넘기면 재건축 재개발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했었지 그거. 청약종합주택 했었죠. 전여면적 공유면적 했고. 그리고 뒤에 넘기면은 7번에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건폐율 용적률은 개념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세울 건 덮을패 해가지고 7번은 안 했었잖아. 안 했었죠 이거. 네.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한 사람이 해당 땅 보고서 이거 어느 정도 건폐율 나오니까 요 정도 짓겠네 그런 개념은 잡아야 되니까 기초 강의 할 때 아니면 못해요.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이거. 기본 이론 나갈 때 진도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정의 자체를 못하니까 오늘 그냥 끝내버리세요. 누가 나중에 저 땅이 뭐야 용도지역이 뭔데 그러면 뭐 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나면 돼요. 연습 한번 할 테니까. 네. 건폐율 용적률. 국가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하냐면 모든 땅에다가 당신이 소유한 땅에다가 나는 100층짜리 건물 질래 해서 100층 짓고 난 20층짜리 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2층 짓고 이러면 안 돼. 질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용도라는 걸 규제해 놓고 그 용도 지역이 현재 주거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야. 어디가 건물을 높게 줘도 되죠. 그럼 이런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조금 완화해 놓고 여기는 주거 지역이니까 너무 건폐율을 완화해 버리면 옆으로 붙어 버리죠. 그럼 통풍이 잘 안 되겠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럼 뭐를 줄여 놓자. 건폐율을 좀 줄여가지고 공간을 여유롭게 공지를 좀 만들어 놔야 화재나든지 소화 뭐 어떤 방화 이런 거 났을 때 대처가 좀 쉽다. 건폐율을 줄여 놓자. 그리고 얘를 너무 높이 올려버리면 일조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용적률도 규제를 하겠다 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용도 지역마다 규제해 놓은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에요. 만약에 녹지 지역이고 여기 상업 지역이야. 그럼 어디가 건물을 많이 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상업 지역은 건폐율을 90에 해놨는데 녹지 지역은 20 해놨어요. 그럼 100평 중에 얘 몇 평 짓는 거야? 20평. 상업 지역은 90%까지 나와. 100평 중에 90평이야. 당연히 건물이 빽빽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겠네? 상업 지역이겠지. 근데 얘는 건물을 높이 져버리면 나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올리면 안 되니까 상업 지역은 올려도 얘는 올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원칙이 80이야. 근데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100까지 주겠다.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규제를 하게 되면 토지가 일률적으로 비슷해지는 이유가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 도로인데 이쪽 라인에 이렇게 해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할게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은 이종 일반 주거다. 그럼 이제 일종 전용 주거로 지정된 땅 지역의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 50%야.
건폐율 몇 프로요? 50%. 용적률이 100%입니다. 여기는 건물들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지 100평이면 얼마 질 수밖에 없어요? 50평인데 용적률은 대지에 한 배 쌓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50평짜리 짓고 50평짜리 지면 100이죠. 그럼 얘는 2층 정도밖에 못 짓는 거잖아. 그럼 얘 땅도 비슷한 땅이면 거의 그런 건물만 짓겠네. 그럼 여기가 이 동네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니까 대부분 몇 층 정도 되는 2층 정도 되는 주택만 전용해서 넣어놨고 주변에 상가 입지를 못하게 일반 음식 같은 거를 그러면 주거 환경이 되게 좀 약간 양호해지겠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주거 기능만 갖춰라. 근데 여기는 일반 주거는 무슨 기능도 들어가요? 상업 기능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건폐율이 얼마냐면 60%, 용적률이 250으로 해놨어 최대를. 그러면 얘는 대지에 한 배 쌓는 건데 얘는 몇 배나 쌓네? 2.5배. 똑같은 땅이면 얘가 2층 짓잖아요. 그럼 얘는 2.5배잖아. 2.5배는 4층, 5층 짓는 거지. 여기는 건물이 5층, 6층밖에 짓겠네. 그러면 해당 지역 물려 있는 게 여기 딱 보면 건물들의 모양새 보고 용도 지역이 뭔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용도 지역을 안 해버리면 지멋대로 막 짓고 하는 거야.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된다. 그래서 토지마다 뭐를 규제해 놓은 거예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럼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로 하겠다. 그럼 건축 면적이니까 곱하기 몇 하면 되겠네? 100 하면 퍼센트 나오겠죠? 이 퍼센트가 만약에 50%라고 그러면 해석할 때 대지 100평일 때라고 할게요. 대지 100평이면 건축 면적은 최대 몇 평? 50평까지 짓는 거예요?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50평으로 지어야 돼요? 50평까지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30평 줘도 됩니까? 예. 20평 줘도 돼요? 예. 60평 줘도 돼요? 안 돼. 50평까지 넘지 말아라 뜻이야. 근데 용적률은 당신이 갖고 있는 대지 면적이 있으면 그 대지 면적에 대해서 쌓는 용량을 말하는 거야. 그럼 바닥 면적을 더해봐야 쌓는 용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뭐라고 그러지? 연면적. 이을연 바닥면 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연면적.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비율이네? 연면적. 비율이니까 곱하기 몇 하면 100 하면 이제 퍼센트가 이게 만약에 200%인 지역이다. 200%인 지역이에요. 그럼 대지 면적이 100평일 때 연면적은 몇 평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쌓을 수 있는 면적이 대지의 2배란 뜻인 거잖아. 용적률 200%란 말은 내가 50평 있으면 50평이 몇 배? 2배. 2배면은 100평이죠. 그럼 여기다가 20평으로 줬을 때 몇 층 질 수 있다는 얘기야? 5층 질 수 있다 그 얘기야. 대신에 5층을 넘어가면 안 되겠지. 용적률 상한이 200%니까 200 만약에 이게 4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대지에 몇 배를 쌓는 거네? 4배. 그러니까 용적률은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무조건 용적률은 그냥 대지 면적부터 물어보는 거야. 용적률 200%래요. 대지 면적 얼마인데? 40평이래. 80평 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못 알아듣는데? 천천히 할게요. 대지 면적이 몇 평이니? 했더니 40평이래. 용적률이 200%래요.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는 건데. 그러면 40평에 2배면 80평이잖아. 그 땅에는 얼마를 쌓을 수 있는 거야? 80평을 쌓을 수 있어. 근데 10평으로 하면 8층 지면 되죠. 20평으로 하면 4층 지면 되지. 30평으로 하게 되면 몇 층 지는 거야? 2층 짓고 위에 옥탑이 되는 거죠. 예. 제 말 이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범위를 벗어나서는 짓지 말되 설계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놈들이 나오냐면 잡아봐요. 여기 땅이 지금 현재 100평인데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건폐율을 최대로 하면 몇 평 짓고? 50평을 짓고 위로 가는 게 이제 나오겠죠? 위로 가는 건 용적률이 지금 몇 프로네? 대지의 몇 배? 2배. 200평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층 지어야지? 4층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근데 얘는 사고방식이 되게 독특한 애야. 옆집에는 얘랑 똑같은 땅인데 얘랑 똑같은 땅이야. 근데 자기는 건폐율을 5%로 하겠대. 5%로 하면 몇 평 짓는 거예요? 5평. 5평 짓는 거죠? 몇 평 쌓을 수 있는데? 200평. 그럼 몇 층 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쭉 쳐서 40층까지 질 수 있는 거잖아. 5, 4, 20이니까 200평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건물 독특하죠? 이 동네 이렇게 생겼는데 혼자 이렇게 올라가.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높이 제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제한이요?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인데 이종 일반 주거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는 서울시는 7층 이하짜리가 있고 14층 이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7층 이하야. 그럼 얘는 중간에서 몇 층으로 줄여야 돼? 7층으로 줄이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동네는 건물이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규제라는 게 높이 제한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규모 제한은 이걸로 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상하게 할까봐 높이 제한이 추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예를 들어서 4층이 하다 그러면 4층 이내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찾아먹게 해주겠다. 대신에 몇 층은 넘지 마. 4층. 그럼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몇 층 이하예요?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예요. 2종은 중층이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 그럼 어느 땅 같은 경우가 높은 건물이 나오겠네? 3종 일반 주거는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엄청 올라가는 아파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3종 일반 주거는 뭐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내가 건폐율을 엄청 줄여가지고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오는 게 좋아요? 한강변에 쭉 있는 아파트 보면 건폐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뭐를 줄여놓고 건폐율 줄이고 용적률 다 찾아먹을 위로 올라온 거야. 한강에 보이면 1,000만 원이 더 붙는데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변을 따라 건축물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강변에 뭐가 이렇게 있지? 스카이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다 내려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남산 주변으로 이렇게 스카이라인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높이 제한이 따로 있는데 현재 건물의 규모 제한은 이 범위 내에서 지어라. 추가로 높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건폐율 용적률 볼까?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즉 1층의 면적 비율을 주로 말하는 거고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 면적이 있으면 내가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총 면적에 대한 합계다. 즉 대지가 10평일 때 그 대지의 총 면적 20층짜리, 즉 5평짜리를 지었다. 그럼 5평짜리 졌다는 얘기는 건폐율 몇 프로라는 얘기죠? 10평 중에 5평 졌대. 50%란 뜻이고 총 면적이 지금 현재 5평짜리 몇 개 층이 졌어요? 그러면 5, 20이니까 100평 진 거죠. 100평 졌다는 얘기는 대지에 10평일 때 100평 졌으면 10배잖아. 그러니까 용적률이 1000%란 얘기죠. 예.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중심상업지역은 1500%까지 나와요. 1500%면 엄청 지는다는 얘기죠. 예. 15배를 쌓는 거니까. 그럼 거기 박스에 건폐율은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를 해야 공지가 있어야 채광도 될 거고 통풍도 될 거고 화재가 났을 때 도망도 가야 되잖아. 피난 또는 소화 등을 하려고 야 건폐율은 여기까지 넘지 마 하고 해놓은 거지. 이번에 건폐율 제한은 건축 면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평적인 그 밀도를 범위를 주재하겠다. 근데 용적률 같은 경우는 용량이잖아요. 쌓는 용량이니까 뭐예요? 이걸 밀도라고 그래. 그래서 밀도를 제한해서 도시 공간의 전체적인 환경 개선도 좀 하고 주거 환경을 좀 제한하겠다. 그래서 대지 면적 분의 뭐에 대한 비율이야? 연면적. 곱하기 몇 하면 돼? 100. 그럼 용적률 제한이라는 건 뭐를 제한하겠다? 연면적. 그럼 위로 가는 걸 제한하는 거겠네? 자 봐요. 200%였는데 이게 100%가 된 거예요. 100% 줄였죠? 그러면 뭐가 줄어드는 거야? 연면적이 100으로 준 거죠. 그럼 쌓을 수 있는 게 쌓다가 중간에 끝나잖아. 얘를 올려주면 더 쌓을 수 있는 거네. 위아래 줄이 규제하는 게 뭐네? 용적률이야. 건폐율을 옆으로 했어. 그럼 점점 옆으로 켜지는 거죠.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결론은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를 강화시켜야 돼요? 건폐율이지. 용적률 강화하면 키가 줄어드는데? 건폐율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용량은 그대로잖아. 위로 올라가면 키가 커야 되는데 안 커요. 그잖아.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뭘 줄여라? 건폐율. 키 크는 약은 뭐 완화해주는 거야? 용적률 완화. 위로 올라가는 거 완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저기는 어떤 건물을 짓겠구나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103번지 땅이 지금 현재 제 땅인데요. 제가 이걸 좀 내놓을게요. 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한 5억 정도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매물을 받았네? 화곡동에 103번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5억 정도 되는 땅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뭐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지을 정도에 되는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마침 103번지 봤더니 도로에 접해 있었던 거야. 도로에 접해 있었어. 103번지. 화곡동 103번지인데 도로에 접해 있는데 얘가 토지 용계 확인서 봤더니 1종 일반 주거로 돼 있는 거예요. 토지 용계 확인서 1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 그러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얼마로 돼 있냐면 30평 돼 있어. 30평.
그럼 이제 B라고 그럴까 이거? 자, B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저 다가구 주택 질 건데요. 그래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 돼야 말이죠. 근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다가구 주택 정부에서 다 되거든요. 전 외웠으니까 되는 거 알아. 여러분 이제 모르면 그냥 되는 값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된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평 땅이네?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평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머릿속에 일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몇 평 지어서 얼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종 일반 주거는 우리나라 4층 이하로 지시라고 돼 있고요. 정의에. 그리고 건폐율은 얼마로 돼 있지? 60. 용적률이 250이에요. 200으로 돼 있어요. 200으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로 가면 150이야. 여기 서울시 조례는 150인데 조례해버리면 조례를 외워야 되니까 조례 외우면 안 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문 나가면 보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할게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몇 평인데? 30평이면은 얘 만약에 내 건폐율을 60%로 하게 되면 63, 18. 그럼 여기다 몇 평짜리 짓는 거네? 그렇죠. 18평짜리 짓는 거야. 18평 짓고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200%면은 2, 3은 6, 60평 쌓는 거네. 60평이면은 잘 봐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몇 평이야? 36평. 이렇게 하면. 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 내가. 예. 54평이잖아. 예. 54평이죠. 근데 몇 평 질 수 있는데? 그럼 몇 평 더 질 수 있다 이거? 6평. 6평은 이제 옥탑방으로 하면 되네. 그럼 이거 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18평 정도 되면은 작은 건물은 아니죠. 이거 충분히 혹시 고시원 살아보셨어요? 고시원 살아보셨어? 안 살아봤으면 말하지 마. 1년 반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여기서 살아서 그래.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그 반지하가 장점이 있어요. 창문이 위에 있어요. 창문을 열면 다리가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최고야. 아니요, 신림동 있을 때 문 여는데 거기까지만 다 가자. 나 이미지 안 좋아지겠어. 거기 고시원에 있으면 그 지역 방에 그때 제가 있던 방이 요 정도만 했었거든요. 문 열자마자 그 뭐지 침대 겨우 뜩 달까 말까야. 이 문을 열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침대 겨우 달까 말고 책상 있고 여기 뭐 냉장고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야. 그게 2.2평 정도 됐던 거야. 2.2평이면 제가 누워서 자고 책 공부하고 약간 방인 것 같은 느낌만 들면 되잖아. 그 정도가 2.2평이에요. 그러면 3 내지 4평 나오면 천국입니다. 4평이면 두로 다닐 수도 있어. 이렇게 두 배잖아. 두 배면 3, 4평이면 이 정도 되는 평수인데 그럼 고시원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3, 4평이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얘 몇 평이야 지금? 18평이면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4평짜리로. 2평을 만약에 벽 두께로 뺀다고 해도 몇 개가 나와요? 4개 나온단 말이에요. 4개 나오자. 그럼 위에도 몇 개 나와? 4개. 위에도 몇 개 나와? 4개. 여기 하나 또 나왔잖아. 그럼 총 몇 개 나온 거야? 천천히 할게요. 4, 3, 12. 13개 나왔잖아. 예. 근데 이 동네 여기가 만약에 지하철역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예요. 10분 거리라고 소개하면 절대 안 돼요. 빠른 걸음으로 3분, 5분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0분 이래버리면 안 보려고 그래요. 예. 빠른 걸음으로 5분 이렇게 해. 내가 사기쳤어? 빠른 걸음으로 5분이면 빨리 걸어서 5분이라는 얘기잖아. 좀 늦게 걸으면 10분 걸릴 수 있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쓸 때 항상 빠른 걸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 내가 언제 10분이라고 했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내가 빨리 다니는데 10분이 5분이야 이러면 되니까. 그럼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되는 거리면 원룸 수요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 다중주택으로 치면 몇 개야? 35만 원 정도 받는다. 옆에 고시원이 30만 원 받으면 새 건물이잖아. 예. 35만 원으로 잡는데 4평 정도 되면은 이거 4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몇 개야 지금? 13개. 13개인데 요거 내가 혼자 산다고 그럴게요. 그럼 12개죠. 그럼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보실래요? 4, 2, 8, 4, 1은 4 얼마 나와? 48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러면 480만 원이면 1년에 얼마 버는 거네? 4,800에다가 482번 넣으면 1,000만 원 돈이잖아. 그러니까 5,800이니까 거의 6천만 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봉 6천만 원짜리 되는 거야. 공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제 말 이해됐죠? 그럼 이제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아줌마래. 이 사람이 103번지 내놨죠. 근데 지금 현재 얼마에 내놨어요? 5억에 내놨는데 내가 이거 5억에 샀어. 5억에 사면은 이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 나왔다. 2억 5천이면 7억 5천이죠. 7억 5천 넣어가지고 매달 얼마가 나온 거야? 480만 원 나오면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계산해 보면 되죠. 한 6% 정도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4% 넘어가 버리면 하는데 4% 이하는 하면 별로 안 돼요. 서울에서 4% 넘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할 건지 말 건지는 판단하는 건데 금매로 나왔어. 이게 금매로 나와서 3억에 나온 거래요. 그럼 이제 총 들어가는 금액이 5억인 거잖아. 5억 넣어가지고 480만 원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단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됐을 때지. 이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다가구가 된다는 거 알았어야죠. 졌을 때 이 정도 치면 분양이 얼마 나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 월세가 얼마 나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분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건폐율도 알아야 되고 용적률도 알아야 되고 행위제한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제 중개가 안 돼요. 예. 내가 원하는 걸 찾아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토지 중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야. 많지 않다고.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땅이었어. 이게 10억짜리. 중개 보수가 0.9%면 얼마야? 900만 원이죠. 이쪽에서 900만 원이잖아. 양타 친 거니까 1,800 아니에요. 한 달에 이거를 내가 3건씩 한 거야. 어머 어떡하니?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1년 연봉이 7억인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 30평이면 그 건물 질 수 있어요? 이 건물 졌는데? 18평짜리 졌잖아. 18평짜리가 작지 않아요. 18평짜리면 이거보다 더 큰 건물 위로 지는 건데 3층짜리를. 그래서 방을 몇 개를 뺐는데 지금 4평이면은 굴러다닌다니까. 4평이면 굴러다닌다고. 그런 방을 4개를 만든 건데. 근데 건축 허가가 난다는 전제한데 이건 다세대 같은 걸로 분양이 안 돼요. 다세대라면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그래. 얘 몇 평이야 지금? 6가구 지면은 6대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 피로티로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데 불편하잖아. 난 수익형 부동산 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다세대 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짓거나 다중주택 질 수 있는 땅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제 말 이해됐죠? 예. 그럼 거기 건폐율, 용적률 요거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주의입니다. 주의라고 보이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연면적 그러면 한계동의 바닥 면적이 뭐라고 그랬지? 합계. 이 건물 지금 현재 3층 건물이고요. 지하가 1층인데 얘 100평이고 얘 100평이고 얘 100평이고 얘 100평입니다. 자 이제 연면적의 정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연면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을연 바닥면 쌀적이야. 바닥을 이어서 쌓았어. 다 더하란 얘기죠. 얼마야? 이 건물은 연면적 얼마짜리야? 400평짜리예요. 연면적 얼마? 근데 용적률은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야, 너 대지에서 이만큼만 쌓아라 라고 한 거잖아. 대지에서 쌓았어요? 지하에서 쌓았어요? 대지에서 쌓는 거니까 대지는 이거잖아요. 여기서 쌓으면은 뭐는 안 더해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얘는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얼마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연면적이 얼마인 건물인데 400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이 얼마다? 300. 뭐를 빼니까? 지하 빼니까. 주차장도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 정부가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약 이거 쓰시면 이것도 빼준대요. 이게 만약에 초고층 건물이야. 초고층 건물이면 피난 안전구역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조금 만드는 게 좋아? 얘도 빼준대요. 용적률 계산할 때. 이 경사지붕을 만들어놨어. 경사지붕 만들어버리면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빼주겠다. 그래서 지하층 빼고 지상에 뭐 빼고?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뺀댔어요.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무슨 공간? 대피 공간은 뭐 계산할 때 빼주겠다. 연면적에 빼줄 테니까 그만큼 그대로 위로 올리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연면적은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인데 2번에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다음에 4가지를 포함 안 하겠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에 뭐요? 지하층, 니은의 지상에 뭐요? 주차장. 디귿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준초고층이 무슨 구역?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무슨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야겠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3번 나왔죠. 박스형 문제, 단어형 문제, 그리고 그림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됐고, 그거 가지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관련된 것 좀 정리 좀 더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